여러분, 잠깐만 멈춰보세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 어떤 비밀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친구, 그리고 그 옆에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함께 버텨온 배우자. 만약 그 두 사람이, 단 두 사람이 동시에 여러분을 배신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혼의 나이에 접어든 한 여성이 평생을 걸어 쌓아온 신뢰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던, 그야말로 배신의 끝판왕이라 불러야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가을의 어느 수요일 오후, 경기도 외곽의 한 조용한 신도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길거리에 떨어지던 그날, 50대 중반의 여성 정수연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재원 씨가 오늘도 동호회 모임이 있다며 일찍 집을 나섰고, 수연 씨는 익숙한 저녁을 혼자 준비하며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의심이란 단어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냄비 뚜껑을 열어 국물을 젓던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남편의 보조 휴대폰, 평소엔 서재에 두고 가는 그 낡은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드러난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수연 씨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발신자의 이름은 이랬습니다. 혜진아, 혜진, 박혜진. 수연 씨가 22살 때부터 32회를 함께해온 가장 오래된 친구, 딸의 돌잔치에서 함께 울었던 친구, 수연 씨의 남편 이재원 씨의 외도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몇 해 전, 오히려 언니 재원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장해라고 큰 소리치던 바로 그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 한 줄이 수연 씨의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거기서 봐. 언니는 절대 모를 거야. 사랑해. 수연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국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가스불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32회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혜진이 해준 생일 케이크, 함께 다닌 여행, 밤새워 나눈 대화들, 그리고 재원 오빠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라던 그 확신에 찬 목소리. 그 목소리가 지금 이 문자와 겹쳐지는 데는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수연 씨가 그날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얼마나 냉정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가 배신당한 한 여자의 눈물로 끝났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연 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9년, 대학교 2학년이던 21살의 정수연은 서울의 한 사범대학교 캠퍼스에서 국어 국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당시 친구들은 말합니다. 수연이 진심을 다해 좋아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과 문학.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언제나 그녀의 삶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해 봄, 수연의 삶에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한 명은 같은 과 동기였던 박혜진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유머 감각이 넘쳤던 혜진은 수연과는 정반대 성격처럼 보였지만 둘은 처음 만난 날 학교 도서관 앞 벤치에서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은 그날의 일을 훗날 이렇게 말하곤 했다지요. 수연이를 보자마자 알았어. 이 사람은 내가 평생 친구해야 할 사람이다. 수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은 수연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었고 수연은 혜진에게 어떤 비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첫사랑의 실패, 가족 사이의 갈등, 진로에 대한 고민, 수연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박혜진이라는 이름의 방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이재원이었습니다. 이재원은 수연과 같은 대학 경영학과에 다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딱히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잘생긴 외모보다는 차분하고 성실한 이미지. 과 행사 때 묵묵히 뒷정리를 하고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던 사람. 수연이 재원을 처음 의식하게 된 건 도서관에서 우연히 같은 책을 집어들었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집이었습니다. 재원이 수줍게 웃으며 저도 윤동주 좋아해요라고 말했을 때 수연은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운명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둘은 대학 졸업 후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1995년의 일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예식이었지만 가장 앞줄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부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박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날 수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재원 오빠 같은 사람.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결혼 후의 삶은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재원은 중견 무역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수연은 출산 후 얼마간 직장을 쉬다가 작은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딸 이소정이 태어났고 이후 아들 이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했고 부모님을 모셨고 명절이 지나갔고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삶은 드라마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웠고 수연은 그 소박함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삶 속에 박혜진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혜진은 늦게 결혼했다가 이혼 후 혼자가 되었고 수연의 가족과는 가족이나 다름없이 가까웠습니다. 명절에는 수연네 집에서 함께 차례를 지내기도 했고 소정이와 준호는 혜진 이모를 친이모처럼 따랐습니다. 재원 씨도 혜진을 오래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면 혜진이 짐을 너무 많이 챙긴다며 투덜대면서도 차에 실어주는 사람이 재원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 보기 드문 관계라고. 저렇게 오래된 친구를 가족처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흔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다들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수연 씨가 나중에 회상할 때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 셋이 같이 웃던 그 순간들이 지금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 웃음이 전부 진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배신의 상처는 현재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행복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배신이 가진 가장 잔인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어야 했습니다. 수연 씨가 다만 보지 않으려 했을 뿐.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든 건 2021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 이재원 씨가 그 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진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몇 해 앞두고 취미를 만들겠다며 DSLR 카메라를 장만했고 주말마다 출사를 나갔습니다.
처음에 수연은 그 변화를 반겼습니다. 평생 일만 알던 남편이 뭔가 자기 시간을 갖는다는 게 오히려 보기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출사를 다녀온 날이면 남편의 핸드폰에는 산이나 들판의 사진이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진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호회 여성 회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에서 한 여성 곁에 재원 씨가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장면. 무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사진을 보며 왠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재원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동호회 회원이야. 사진 잘 찍는 분이거든. 나한테 많이 가르쳐줘. 그 이름을 수연은 처음 그 순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석 달 후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재원의 핸드폰 카카오톡 알림창에 짧게 스쳐 지나가는 한 줄로 오늘 출사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둘이서 가요. 수연은 그 메시지를 봤습니다. 남편은 못 봤다고 생각했겠지만 수연은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설마 재원이가 그럴 사람이야?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그 설마라는 단어가 수연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후로 무려 2년 동안 의심이 생길 때마다 수연은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언니, 재원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괜히 혼자 상상해서 의심하면 언니만 손해야. 내가 봤을 때 재원 오빠는 완전히 정상이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수연은 혜진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에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재원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혜진이도 그러잖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혜진이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2022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재원 씨의 동호회 활동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주 1회이던 모임이 주 2회가 됐고 가끔은 평일 저녁에도 자리가 생긴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그 사이 문득문득 이상한 낌새들을 감지했지만 그때마다 혜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재원 오빠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해 10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왔습니다. 수연의 딸 이소정 씨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지난주에 강남역 카페 앞에서 아빠 봤어. 근데 아빠가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혜진 이모였어. 소정은 처음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려 했다고 합니다. 아빠와 혜진 이모가 아는 사이니까 우연히 커피라도 마신 거겠거니. 그런데 그날 이후 생각이 잘 안 지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의 분위기가 영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몸을 가깝게 기울이고 있었고 아버지의 손이 혜진 이모의 손 위에 잠깐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딸의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엄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이후 뭔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이 동호회 이야기를 할 때 혜진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흘려들었던 기억. 혜진이 요즘 사진에 관심이 생겼어라며 카메라를 샀다던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연락이 안 됐던 몇 번의 저녁들. 하나씩 꺼내보니 점점 명확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이. 수연은 다음날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소정이가 강남역에서 너랑 재원이 만나는 거 봤대. 전화기 너머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침없고 태연하게. 아, 맞아. 그때 우연히 마주쳤어. 근처에 볼 일이 있었는데 재원 오빠도 거기 있더라고. 같이 커피 한잔 한 거야. 언니, 설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목소리는 완벽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수연은 다시 한번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딸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소정이도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답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명백한 신호들을 놓쳤냐고. 왜 더 빨리 확인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에 대한 의심은 그 어떤 의심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꺼낼 때마다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 세우는 또 다른 믿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의심은 더욱 안으로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수연 씨는 어리석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2배로 포위당했던 것입니다. 2023년 초 수연 씨는 결심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는 건 스스로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느낌이 아닌 증거로. 수연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혜진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그 준비는 정확히 8달 후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3년 10월 수연 씨는 지난 8달 동안 몇 가지를 조용히 해두었습니다. 우선 재원 씨의 차량의 위치 추적 앱을 연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가족 위치 공유 앱이 이미 깔려 있었는데 재원 씨는 자신의 위치가 공유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잊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앱을 통해 남편이 동호회 모임이 있다는 날,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몇 달에 걸쳐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재원 씨가 동호회 모임이라고 말하는 수요일 오후 그의 차는 동호회 사진 스튜디오가 있다는 마포구가 아니라 언제나 경기도 용인에 같은 장소에 멈춰 있었습니다. 주소를 검색해 보니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작은 풀빌라 단지였습니다. 수연은 그 주소를 수첩에 적어두고 10번 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혜진이의 패턴도 확인했습니다. 혜진은 매주 수요일이면 요가 수업이 있어서 핸드폰 잠깐 못 볼 수 있어라는 카톡을 수연에게 보냈습니다. 수연은 그 패턴이 재원의 동호회 모임 날짜와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수연은 평소처럼 학원에 출근했다가 수업이 없는 빈 오후 시간에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는 용인 기흥구의 그 풀빌라 단지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도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8달 동안 혼자 짊어진 이 무게를 더는 혼자서 들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풀빌라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그녀는 첫 번째 확인을 했습니다. 재원 씨의 회색 아반떼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혜진의 흰색 소형 SUV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 안에서 5분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고 다시 두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손가락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열고 위치 앱을 확인했습니다. 재원의 위치점이 바로 2단지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연은 혜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혜진아, 나 오늘 좀 힘들어. 통화 가능해? 답장이 오는데 4분이 걸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지금 요가 수업 중이야. 이따 연락할게. 수연은 그 문자를 보며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에게 가족이 먼저 체크인해 있다고 말하며 연스럽게 통과했습니다. 재원의 차 위치를 기준으로 배정된 빌라동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조용히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프라이빗 풀이 달린 작은 빌라동들이 나무 울타리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재원의 차 번호판을 기준으로 관리 동선을 따라 걸으며 어느 빌라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빌라 동 앞에 섰을 때 울타리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32회 동안 들어온 목소리. 전화기 너머에서 언니, 재원 오빠는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목소리. 그리고 재원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울타리 옆에 작은 나무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야외 풀 옆에 선베드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적? 재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혜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재원을, 혜진을 그리고 다시 재원을. 그리고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 보여. 이제. 수연 씨는 이후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막 화내고 소리 지를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원을 한 번 더 바라보다 시선을 혜진에게 옮겼습니다. 그 순간 박혜진이 한 행동이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배신에 해당합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재원처럼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어른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32회를 함께한 친구가 남편과의 불륜 현장에서 들킨 순간의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른스럽게 이야기하자. 갑자기 들이닥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수연 씨는 그 말을 들은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냉정해졌어요. 이 사람은 반성이 없구나. 이 사람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진심으로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수연은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른스럽게. 그래. 어른스럽게 하자.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지난 8달 동안 수연이 모아온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치앱 캡처 자료,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출력물,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이 이날 이 장소로 오면서 입구에서 찍은 사진들, 두 사람의 차가 나란히 주차된 사진들. 수연은 그 봉투를 재원의 가슴에 내밀었습니다. 조용하게. 변호사한테 이미 보냈어. 나는 갈게. 그것이 수연이 그 자리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그 풀빌라 단지를 나와 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 8달은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이후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지켜낼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다음 날 수연은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사전 상담을 통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불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 위치 정보, 사진, 그리고 재원의 보조폰에서 확인한 문자 메시지들의 캡처본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히 유효한 증거들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박혜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즉 이 경우에 박혜진에 대해서도 제3자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왔으며 실제로 수연 씨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상당한 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교제임이 밝혀졌고 법원은 이를 심각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사이다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박혜진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맞지만 수연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려 한 건 아니었고 감정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논리였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감정이 생긴 게 죄냐는 식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주장을 듣고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한 가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자료는 혜진이 수연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의 출력본이었습니다. 수연이 재원을 의심할 때마다 혜진이 보냈던 메시지들. 재원 오빠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내가 보장해. 의심하면 언니만 손해야. 수연이 의심할 때마다 혜진은 그것을 잠재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연이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온 것입니다.
이 자료가 재판에서 제출됐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혜진 측 변호사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인 수연 씨를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능동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을 무겁게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원 씨와의 이혼은 수연 씨가 요구한 조건에 가깝게 성립됐습니다. 재원은 공동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수연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수연이 가정을 위해 희생한 시간, 경력, 기회비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으로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혜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법원은 혜진이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뻔뻔하게 어른스럽게 이야기하자고 했던 혜진의 선택은 결국 그녀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법적인 결말 이후 수연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수연은 새로운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혼자서 꿈꿔본 적 없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오래전 포기했던 대학원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학 관련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유럽 여행을 딸 소정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에서 수연은 처음으로 아무 계획 없이 길을 걸었고 낯선 카페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으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는 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연 씨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느냐 마느냐를 오래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저는 재원이와 혜진이를 용서하는 게 아직 힘들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 마음속에서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은 배웠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 여러분. 수연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릴 차례입니다. 남편과 절친,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이 동시에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게다가 그 절친이 여러분이 의심할 때마다 오히려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며 진실을 가렸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 댓글로 꼭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당신이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